안녕하세요. 저는 40 초반의 아이를 양육 중인 엄마예요. 다들 비슷한 시기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직장 생활하면서 치열하게 살듯 저도 나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평범한 듯 하면서 중간중간 여러 사건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행복도 느끼고 화도 내는 그런 생활 말이죠. 그러다 스트레스 쌓이면 수다로 풀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결혼에 대해서 깊은 생각은 안 가지고 있었고 그냥 좋은 사람이 생기면 언젠가는 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어요. 소개로 만난 남편은 첫 만남에서부터 여자를 많이 안 만나본 티가 나더라고요. 시선을 어디로 둘지 모르는 얼굴을 하고서 제 눈치를 살피는 그를 보면서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매우 순수해 보였거든요. 남편이랑 만날 당시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도 인근의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그와 결혼을 하고서 1년이 채 안 되어 아이를 낳고 살았죠. 임신해서 임신 말기까지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다시 복직하려니 힘이 들더라고요. 육아휴직을 내기 어려운 회사라 3개월 쉬고 회사에 복직을 했어야 했는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혹여나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 어려운 부탁을 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싸늘했죠. 원래도 어머님이 손주 봐주실 생각은 추호도 없단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셔서 별 기대는 안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니 나보고 애를 봐달라고? 다른 집들은 친정에서 손주 봐준다고 하던데 사돈은 그런 말도 안 하니? 저희 엄마는 가게 운영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맘 같아선 봐주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요. 그래도 어머님은 집에 계시니까. 집에 있는다고 내가 노는 줄 아니? 나는 사돈보다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한데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너도 성격이 참 보통이 아니다. 어쩌면 내가 한가하게 집에서 논다고 할 수가 있냐? 아유, 어머님,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들리셨다면 제가 죄송해요. 어머님은 제 부탁에 기함을 하시며 화를 내셨고 약간이나마 품었던 기대감은 그대로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죠. 그렇다고 그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싫었어요. 영아 어린이집이 있긴 하지만 뱃속에 10달을 품고 힘들게 낳아서 그런지 누구보다 아이가 소중했거든요. 이런저런 사고 같은 것들도 걱정이 되어서 오랜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죠. 남편도 저도 일을 그만두고 싶진 않았지만 아이 때문이라도 일을 그만두는 건 역시 저여야 했어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그대로 경력 단절이 되고야 말았죠. 원해서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니었지만 늘 일을 하다가 아이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우울증도 오고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계속 일만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 답답하기도 했고요. 스스로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괜히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크면 바로 일을 해야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주는 행복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힘든 시기도 금방 지나가겠지 싶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서는 생활비를 허리띠 졸라가며 더 줄이고 엄청 아꼈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본인 용돈도 줄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불만이 보통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친정에 가는 날이면 남편은 늘 친정엄마한테 하소연을 하곤 했답니다. 장모님, 요즘 진짜 힘들어요. 장모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남자 혼자 벌어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저 용돈도 줄어서 친구들 만나 술 한잔하는 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래, 이 서방이 힘들긴 하겠구나. 그래도 어쩌겠어. 애 키우다 보면 본인 삶은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게 있어야지. 포기라는 것도 정도껏이어야죠. 아무리 그래도 외벌이에서 서울서 살아가는 게 진짜 고충이 크다고요. 그 마음은 나도 이해가 가네. 나도 애들 아빠 죽고 나서는 혼자 아둥바둥 사느라 힘이 들었었거든. 남편은 늘 엄마한테 힘들다는 식의 투정을 부리곤 했어요. 엄마는 그런 남편의 투정을 말없이 받아주었고요. 시댁에 가서는 힘들다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면서 친정에다 읍소를 하는 남편이 저는 조금 짜증났죠. 어머님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꺼낼 생각도 안 하는 거겠지만
저희 엄마도 생활하시면서 이것저것 고충이 크신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얘기만 되풀이하는 남편이 밉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빠와 함께 운영하시던 식당이었어요. 제가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한 국밥집이라 그런지 저의 어렸을 때 기억은 국밥집 한편에서 먹고 자고 놀고 한 것밖에 없을 정도로 그곳은 저희 가족에게 애틋함 이상의 공간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국밥 냄새 싫다고 추운데도 밖에 나가 놀다가 감기 걸리기 일쑤였는데 나이 들고 보니 추운 날 국밥 한 그릇 먹는 게 그리 든든할 수 없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엄마는 꿋꿋이 국밥집을 운영하며 저희 자매를 키워내셨죠. 그러니 엄마도 남편의 투정을 흘려 듣진 못하셨나 봐요. 아마 엄마도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가 좀 크고 어린이집을 갈 무렵이 되었을 때 엄마가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너 이 국밥집 네가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냐? 응?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를 어떻게 운영해? 왜? 엄마 요즘 힘들어? 아니면 이서방 때문에 그래? 이서방이 돈 없단 소리 자꾸 해서 신경 쓰였구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원래 그이가 좀 그렇잖아. 꼭 그래서만은 아니야. 이래저래 나도 힘에 부치기도 하고 좀 쉬고 싶기도 해서 말이야. 그리고 네 아빠와의 추억이 깃든 식당인데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기기도 싫더라. 아무래도 엄마에게는 애착이 있는 곳이니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기는 싫었겠죠. 하지만 제게 가게를 인수하겠다고 말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일자리 없이 애를 케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자꾸만 힘들다는 소리를 하니까 엄마도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엄마는 여자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굳이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벌이를 해야 자신감도 높아지고 가정에서 큰 소리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대요. 그러니 제가 아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됐을 때도 누구보다 안타까워 하셨죠. 여자는 돈을 벌고 직장을 가져야 큰 소리 낼 수 있다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서는 본인이 도움을 줄 테니 해보자고 했어요. 엄마 말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제가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추억이 깃든 그곳이 다른 곳으로 바뀌는 걸 보는 것보다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한번 부딪혀보자는 식으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인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엄마가 당부 하나를 하시더군요. 혹시라도 사위에게 가게를 맡기지는 말라고 말이죠. 엄마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러겠다고 하고 시댁에다 이 얘기를 알렸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가게를 인수받는다고 하자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정말 장모님이 국밥집 자기한테 인수해 주신대? 돈 같은 거 하나도 안 받고? 거기 그래도 자리 선정 좋잖아. 길가기도 하고 가게도 작지 않고 말이야. 야, 진짜 잘 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지난번에 봤을 때도 장모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 나는 솔직히 좀 걱정이 돼. 아직 자신도 없고 말이야. 음식 장사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뭘 걱정해? 장모님이 처음에 다 도와주신다고 하셨다며.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봐. 와, 다행이다. 이제 우리 집 가정경제 한시름 둬야겠다. 그동안 나 혼자 책임지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아유, 그러게 말이다. 응? 여자가 집에서 놀면은 못 써. 밖에 나가 일을 해야지. 내가 사돈한테 고맙다고 인사 좀 드려야겠다. 어머님과 남편은 쌍수 들고 환영한다면서 무척 반기셨어요. 어머님은 엄마한테 따로 전화까지 드리고 만나서 밥까지 사드리면서 감사하다고 할 정도였죠. 어쨌든 가게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고스란히 인수받는 거니까 공짜 좋아하는 어머님께서는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겠죠. 결혼하고서야 알게 된 건데 어머님은 길가에서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들도 물티슈나 휴지 같은 걸 같이 나눠주고 있으면 가서 기어이 5개씩 받아오곤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외출할 때마다 너무 민망했어요. 그렇게 가게 인수는 서둘러 진행이 되었고 저는 국밥집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큰애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손이 많이 가는 어린애니 엄마가 애를 봐주시기로 하셨죠.
진작에 손주를 보고 싶으셨다면서 엄마는 흔쾌히 아이를 맡아주셨어요. 식당 일을 처음 시작하는지라 새벽 출근에 밤늦은 시간 퇴근을 하니 몸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아빠 손때가 묻은 가게를 제 손으로 읽어내는 재미로 인내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가게 인수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도 봐주시고 국밥집 운영하는데 익숙지 않다 보니 음식도 해다 주시곤 하시면서 열과 성을 다해 저를 도와주셨어요. 사실 가게도 그냥 받은 셈이고 지금까지 도움 주신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갖고 있던 아반떼 차량을 엄마한테 선물로 드렸죠. 손주 보러 다니실 때 쓰시라고 하면서요. 늘 지하철에 버스 타고 다니시는 거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왜 주차장에 당신 차가 없어? 내가 내일 간만에 차 좀 쓰려고 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엄마한테 차 드리고 싶어서 드렸다고. 해주신 것도 많은데 해드린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해서 차 드리려고 한다고. 뭐? 그렇다고 홀랑 차를 갖다 드렸단 말이야? 내가 싫다고 했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차를 갖다 드리냐고. 난 싫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 솔직히 우리 차 별로 필요 없잖아. 당신은 셔틀버스로 출퇴근하고 나도 식당이 여기서 멀지 않아서 차 끌고 다닐 일 별로 없고 내일 주차장에 세워두니까 아깝기도 해서 타시라고 드린 건데 그게 뭐가 나빠? 어차피 당신이 물려받을 가게 아니었어? 누가 보면 몇백 평짜리 가게라도 받은 줄 알겠네. 어머? 솔직히 엄마가 해주시는 거에 비해선 이 정도도 약소하지. 게다가 그 차 결혼 전에 내가 사온 차잖아. 그래서 내가 가게 인수받은 보답으로 드린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저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어서 열심히 항변했지만 남편에게는 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차 끌고 다닐 일도 없으면서 괜히 차가 없으면 불편하다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잘해주셨다 한들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엄마의 성의를 무시하는 말을 하더니 우리 가정의 재산을 당신 마음대로 줬다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더군요. 남도 아니고 엄마한테 드린 건데 말이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그 차는 제가 결혼 전에 제 돈으로 구입한 순전히 제 재산인 차였어요. 그런 차를 굳이 반대하는 남편을 설득하면서까지 엄마한테 드려야 하나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제 마음대로 행동했고 그것은 결국 남편뿐만 아니라 어머님한테까지 옮겨가 머지않아 어머님도 전화로 제게 한 소리 하셨죠.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진짜 기가 막힌 소리들만 늘어놓으시더라고요. 다른 며느리들은 하나라도 더 친정에서 받아오려고 애를 쓰는데 어쩌면 너는 친정에서 더 받아오기는커녕 챙기기만 한다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둘 다 공짜 좋아하고 어디서 받는 것만 밝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의외는 아니긴 했죠.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저도 아니었어요. 다른 며느리들처럼 여우 같은 데가 있어야지. 에휴, 애가 맹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재산 퍼부어주긴 하고 말이지. 어머님, 그 차 공동재산 아니에요. 제가 결혼 전에 구입한 차량이라니까요. 오히려 차 구입할 때 저희 엄마가 돈 보태주셨으니까 완전히 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차를 드린 건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말이지. 얼마 타지도 않은 차 아깝지도 않냐? 덜렁 저버리고 나무라 차는 네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어머님은 제 입 바른 소리에 아무 말도 못 하시더니 이내 화를 내시곤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렇게 아반떼 차량 관련 사건은 조용히 잊혀져 가는 듯 했죠. 물론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간간히 어머님과 남편 입에서 흘러나오곤 해서 제 속을 그때마다 뒤집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저도 어느새 국밥집에 완전히 물들어져 엄마 없이도 장사를 곧잘 하게 되었고요. 처음엔 장사라는 걸 제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마음가짐과는 다르게 가게 매출이 점차 고꾸라지기 시작했어요. 상가 주변 회사들이 조금 바뀌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근처 직장인들이 여자분들이 대다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드를 맞추려 그랬는지 몰라도 국밥집 옆으로 브런치나 파스타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국밥집 매출이 급감하게 된 거죠. 원래는 저희 국밥집 근처가 아저씨들 위주의 기사 식당이라던가 고깃집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대거 물갈이가 되더니 어느새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식당은 제 가게 하나만 남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인테리어도 새로 하지 않아 예전 인테리어를 고수하고 있다 보니 여자분들이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 골목이 아저씨들이 자주 찾던 먹자 골목 같은 거였는데 카페나 브런치 식당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부턴 유동인구가 대폭 감소했어요. 그래서인지 가게의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죠. 이번 달 이모님 월급만 좀 해결해 주라. 다음 달부터는 나 혼자서 하기로 했어. 이모님 월급 주기가 빠듯해져서 말이야. 갑자기 그렇게 매출이 뚝 떨어지는 게 말이나 돼? 이래서 장모님한테 가게 넘겨받은 의미가 있어? 매달 저금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런 거잖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게 잘 운영하고 있었어. 요즘 들어서 좀 힘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도움을 주면. 됐다. 그게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거지. 그런다고 가게가 다시 잘 되기라도 한대? 나는 돈 못 보태주니까 알아서 해.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하나밖에 없는 이모님 월급도 챙기기 빠듯해지자 저는 남편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로 저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가게 운영하면 집에서 노는 것도 못하다면서 비하했었죠. 아무리 그래도 벌이가 있는 상태인 지금이랑 아무것도 못 벌던 시절이 같을 수가 없는데도 남편은 그런 식으로 저한테 핀잔을 늘어놓았어요. 뿐만 아니라 주말에 시댁을 가서는 어머님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줄줄 읊어놓았죠. 지금 장사가 잘 안 돼서 직원 월급 주기도 힘들어한다. 그래서 나한테 돈까지 가져가려고 했다 등등. 이렇게 식당이 안 될 줄 알았다면 괜히 인수를 받은 거 아니냐. 장모님이 하실 때는 곧잘 되던 가게가 왜 갑자기 무너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제게 그 이유를 찾으려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도 남편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저를 꾸중하시더군요. 아유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국밥집이 요새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어딨어. 이제 보니 친정에서 애물단지를 물려줬네. 거참 차기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너한테 넘기고 팔 뺀 거 아니냐?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런 거 없어요. 최근에 근처에 상가들이 대거 바뀌면서 유동인구도 변화해서 그래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방향을 모색 중이고요. 아유, 됐다. 하느님 아니한 말은 무슨. 그냥 가게 비용 돌려받고 와라. 그게 아니면 가게라도 얼른 팔아버려. 맞아. 그대로 뒀다가는 더 손해만 끼칠 것 같은데. 그 뭐하러 붙잡고 있어? 얼른 팔아버리고 돈이라도 받아와. 남편과 어머님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엄마한테 돈이라도 받고 얼른 가게는 넘겨버리라고 아우성들을 냈어요. 가게 그냥 받아올 때는 그렇게 좋다고 박수쳐대더니 조금 매출이 미끄러지자 바로 변심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게를 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엄마가 제게 인수받으라 하고 고민 끝에 식당을 인수할 때 제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저는 너무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압적으로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엄마 가게는 제가 꼭 지키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제 말은 다 흘려듣는 건지 자기들끼리 방법을 강구하느라 바쁘더라고요. 주인은 바로 코앞에 있는데 말이죠. 그저 앞으로 그 가게를 어떻게 운영한다고 괜한 고집을 피우냐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식당 잘 안 될 줄 알고 미리 손 써서 너한테 준 거라는 소리까지 아주 별 소설을 다 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아직 가게 운영한 지 1년도 차에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해봐야 아는 거죠. 매출 좀 미끄러져서 지금 당장 힘들다고 엄마 아빠의 피땀이 서려 있는 가게를 홀랑 팔라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강경하게 버텼죠.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가게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들이닥치시더군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지금 손님 계시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얘기하세요.
겨우 한 테이블 앉아 있는 것도 손님이라고. 아유, 내가 이러니까 안 찾아올 수가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게를 계속 하겠다고 고집 부른 이유가 뭐냐? 네가 하도 고집을 피우길래 내가 손이라도 써야 할 것 같아서 왔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지금 손님 있는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할 말 있으시면 이따가 영어 끝나고 하세요. 지금은 나가주시고요. 너는 시어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다 너 도와주러 온 거지? 어디서 버릇없이. 이거 다 뭐야? 당장 집어치우고 장사 접지 못해? 어머님, 그만두지 못해요? 왜 제 영업장에 와서 행패세요, 행패가? 제가 손님이 있다고 나가달라고 하자 어머님의 눈빛이 갑자기 무섭게 변하시더니 이내 비어져 있는 테이블을 넘어뜨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짜고짜 식당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손에 잡히는 그릇들을 바닥으로 던지고 설거지해 놓은 식기들도 밀어 넘어뜨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냉장고 전원도 확 꺼버리고 삶고 있는 순대도 싱크대로 버려버렸죠. 와장창, 쨍그랑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깨지는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어요. 손님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 귀를 틀어막는 걸 보고 저는 후다닥 달려가 손님께 일단 사죄를 드렸죠. 당장 어머님을 말리는 것도 우선이지만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저까지 나서서 싸움을 벌이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손님들이 받게 되는 거니 억지로 참았던 거죠. 그렇게 행패를 부리시던 어머님은 그제야 기운이 빠지셨는지 부엌에서 나와서 옷을 소리나게 터시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가만히 노려보시다가 이내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손님들이 계신 곳에서 그런 짓을 벌이시니 손님들께 너무나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가시고 난 뒤에 음료수 서비스라도 드렸죠. 그러자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여성 손님께서 괜찮다면서 저를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오늘 음식값은 안 받을게요. 아유,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설마 저분 시어머니세요? 세상에나, 시어머니가 어쩜 저럴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 뉴스에 나올 정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과격한 기질이 있으시긴 한데 그래도 손님이 있으신데 오셔서 행패를 부리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나저나 사장님 많이 놀라셨나 보네요. 얼굴이 허옇게 질렸어요. 걱정 말고 좀 앉으세요. 손님께서 막상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위로를 해 주시니 눈물이 왈칵 날 것 같더군요.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누군가 대신 알아주기라도 하니까 보상받는 기분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다 지쳤거든요. 사실 가게가 기울어지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저였는데 엄마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느라 많이 힘들었거든요. 원래라면 남편에게 이런저런 얘기 털어놓고 맥주 한잔 하면서 툭툭 털어버리는 게 제가 생각하던 이상적인 가정이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을 할 땐 착실하게 돈을 벌어오니 입국 닫고 있다가 애 때문에 일을 그만둔 뒤로는 온갖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다시 일을 하게 되니 이번엔 벌이가 시원찮다고 또 짜증을 내고요. 물론 그 배후엔 어머님이 있으셔서 그런 거겠죠. 그래도 손님 한마디에 기운을 내서 쓰러져 있던 테이블도 정리하고 망가진 집기들도 버리고 움직이다 보니 땀이 나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머리를 비우느라 신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덕분에 생각이 많이 정리되기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손님이 식사를 다 마치고 일어서시며 한사코 계산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순대국집을 자주 찾아오시는 단골이셔서 저는 괜찮다고 받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거든요. 게다가 어머님이 행패를 부렸는데도 나가지 않고 꿋꿋이 식사를 마치셨으니까요. 그런데 손님은 웃으면서 그럼 다시 못 먹으러 온다고 하며 굳이 계산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팁을 전수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골목에 새 가게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장님 가게에 영 손님이 없더라고요. 근처에 다른 식당들이 세련되니 아무리 맛이 좋다고 소문내도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요즘 걱정이 참 많아요. 어머님께서 가게 팔아버리라고 협박하시는 것도 바로 그 이유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사장님께서 음식 솜씨가 좋으시니까 샐러드 바를 여시는 건 어때요?
여기 회사들 여직원들이 많아서 다이어트에 관심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건 샌드위치나 다이어트 밀프렙 같은 거 그런 거 팔면 아무래도 많이 찾아올 것 같아서요. 샐러드 바요? 그쪽으로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손님께서는 제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건 바로 샐러드 바를 여는 거였죠. 손님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근처에 샐러드 바가 하나도 없는 것 같더군요. 늘 걸어오는 길이라 새 가게들이 생기면 눈길이 가곤 하는데 눈길 닿는 곳에 샐러드 바는 없었어요. 손님은 자기네 직원들은 샐러드 못 먹어서 야단이라며 그 많은 가게들 중에서도 어떻게 샐러드 바 하나 없냐고 한탄했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이 돌아가고 그날 영업을 종료하고 난 뒤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손님 말을 허투루 넘겨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훌륭한 시장 조사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법이잖아요. 저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엄청 크지는 않지만 제법 규모가 있는 식당 내부가 눈에 들어왔죠. 찬찬히 식당 안을 살피던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건 바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거였어요. 물론 이건 엄마의 허락도 있어야 했죠. 어쨌든 업종을 바꾸는 건 아무래도 큰 도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날은 친정으로 바로 가서 엄마한테 이 얘기를 털어놓았답니다. 엄마는 제 말을 유심히 듣고는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힘을 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주변 직장 여성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근처 상가를 돌면서 시장 조사도 추가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둥바둥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시댁 식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어머님께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던 것에 대해서는 남편도 분명 알고 있을 텐데도 아무 말이 없는 게 어째 괘씸하기도 했어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저 빨리 식당을 팔아버리라는 거였죠. 그렇게 붙들고 있다가 점점 더 매출 안 나오면 나중에 권리금도 한 푼 못 받는다니까. 지금은 거기 위치가 좋아서 팔면 값은 꽤 받을 거야. 내가 팔 생각 없다고 했잖아. 엄마 아빠 식당이야. 어떻게든 내가 책임질 거라고. 그러니까 뭔 수로 책임을 질 건데. 그냥 식당 팔고 내가 다른 사업하는 게 낫겠어. 그 돈 차라리 나한테 투자를 하라니까. 당신 병목이 알지? 걔가 이번에 사업 하나 하는데 진짜 괜찮아 보이더라고. 거기에 투자하면 2배는 물려주겠대. 그래서 그 말을 홀라당 믿고 투자하려고? 아서라. 난 식당 그만둘 생각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 매출도 안 나오는 가게 갖고 있어서 뭐해. 하여간 저 사람 고집도 세다니까. 남편은 저보고 고집이 세다면서 괜한 고집 피우지 말고 가게를 팔라고 명령하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남편에게 가게 팔 생각 없고 리모델링해서 업종을 변경할 예정이라는 소리가 나오진 않더군요. 괜히 엄마가 남편에게 가게 맡기지 말라고 했던 말도 떠오르면서 말이죠. 이 사람이 과연 나와 평생을 함께할 믿을 만한 사람인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겉으로는 힘든 일, 계속할 빼는 그냥 식당 영업 접고 직장 다니는 게 낫지 않겠냐며 교묘히 저를 위하는 말투와 그렇지 않은 말투를 섞어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이 정말 저를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 생각대로 저를 돈줄로 보고 있는 게 맞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제가 식당을 팔 생각이 없단 말을 강경히 하자 바로 어머님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둘이서 뭔가 작당 모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시댁 가자는 소리도 뻔뻔하게 하고요. 불과 얼마 전에 어머님이 제 식당에 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는데도 어쩜 태연이 그런 어머님을 뵈러 같이 가자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전 남편을 따라 시댁에 갔어요. 제가 시댁에 도착해서 어머님을 가만히 쏘아보자. 어머님은 좀 민망한지 큼큼 소리를 내면서 시선을 피하시더군요. 어머님, 제 식당에 와서 행패 부리셨던 거 그거 사과해 주세요. 오늘 여기 온 건 어머님한테 사과 받으려고 온 거예요. 사과는 무슨? 예, 내가 뭐 무슨 못할 짓이라도 했냐? 네가 그러니까 그딴 고집만 안 폈어도 이런 일은 없지 않냐? 이게 다 너 때문인데 뭔 사과? 어머님 때문에 그날 순대 다 버려야 했고요. 깨진 그릇도 전부 새로 사야 했어요. 그뿐 아니라 테이블도 망가져서 지금 뒤뚱거리고 있고요.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안 하시겠다고요?
그날 어머님 때문에 가게에 계셨던 손님들 모두 스트레스까지 받았는데도요. 아이고, 그래서 뭐? 그깟 손님 몇이 중요하냐? 그러지 말고 너 우리 아들한테 가게 맡기고 다른 일 알아봐라. 고집도 여간 부려야지. 내가 이만큼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하지 않겠냐? 어머님은 제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기는커녕 남편 옆에 착 달라붙어서 강요를 하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사과 한마디 듣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제가 우스워지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절대 사과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미안하단 기색이라도 비추실 줄 알았죠. 그런데 미안하다고 얘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을 두둔하면서 저한테 가게를 넘기라는 소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어머님은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셨겠죠. 그래도 사과 한마디 들으면 신고까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는 어머님을 보면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희 가게에 와서 한바탕 난리치고 갔던 것을 전부 신고해버렸죠. CCTV에 다 찍혀 있고 기물파손죄라는 죄명까지 딱 적힌 상태로 소장이 배달되니 어머님은 기함을 하고 뒤로 쓰러지시더군요. 제가 신고한 게 뻔하니까 저한테 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셨고요. 남편도 어떻게 시어머니를 신고를 할 수 있냐면서 오죽하면 엄마가 그 난리를 쳤겠냐고 하는 거예요. 등 뒤에 어머님 없고서는 저한테 할 말, 못할 말 죄다 퍼부어대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안 하던 짓을 했다고 거짓말을 쳐서 신고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당해서 집기가 파손되고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쳤는데 참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누가 보면 없는 일 지어낸 줄 알겠네. 내가 영업방해를 당한 일을 신고하는 건데 그럼 무조건 참아야 해? 아이고,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망해가는 장사 도와준 것도 모르고 말이지. 그럼 내가 억울하게 벌금까지 내야 한단 말이냐? 절대로 그럴 순 없지. 그래, 이게 다 사돈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서 아반떼라도 받아와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차랑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상관인데요? 그래, 못 살겠으니까 그 차 팔아서 벌금이라도 내야겠어서 그런다. 엄마 말 한 번 잘했네. 그렇지. 아반떼라도 다시 받아야지. 솔직히 말해서 그건 장사 잘 될 때 일이지. 지금은 그거 돌려받아도 시원찮아. 망해가는 가게 받아온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뭐 좋다고 차까지 준단 말이야. 당장 아반떼 돌려 받아와. 못하겠으면 여기서 나가던지. 어머님이 한 짓 때문에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어머님은 입에 거품을 무시고는 난리를 피셨어요. 마지막에는 절대 돈 한 푼 낼 수 없으니 가서 아반떼라도 받아오라고 소리치시더라고요. 그럼 아반떼 팔아서 벌금이라도 물어야 되지 않냐는 그 말이 기가 막혔어요. 남편 또한 철저히 어머님 편이었고요. 남편은 당장 가서 차를 찾아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본인도 참을 만큼 참았다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요. 저는 남편의 그런 얼굴을 보면서 뺨이라도 한 대 올려치고 싶더군요. 어머님도 옆에서 맞는 말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린 여기서 끝이라면서 한술 더 뜨더라고요. 하지만 그딴 협박에 제가 주눅들 리가 있나요? 저는 알아서 나가드리겠다고 말하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일단 지르긴 질러놓고 막상 제가 진짜 나갈 것처럼 행동하자 잠시 놀란 듯 하더군요. 아마 어머님의 조언에 따라서 행동한 게 틀림없었죠. 세게 나가야 제가 겁먹고 남편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제가 그럴 리 있나요? 잘못한 게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수용하면서 살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캐리어에 짐을 구겨넣고서는 방으로 나와 준비해둔 이혼 소장을 꺼내서 남편 얼굴에 내던졌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 소장까지 미리 작성해놨다고는 생각을 못한 얼굴인지 잠시 멍하더니 이내 눈을 부라리면서 제게 소리치더군요. 이제 보니까 이혼 신청서까지 미리 작성해뒀다 이거지? 어이가 없네. 이혼하자고? 그래, 좋아. 망한 가게 끌어안고 있는 네가 이혼해주면 오히려 내가 고맙지. 그래, 맞는 말이다. 나중에 가게 망해서 우리 돈 달라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다행이지. 그러고 말고
우리 쪽에서 말 안 하고 네가 먼저 말해줘서 고맙기만 하다. 네가 그런다고 우리가 겁낼 줄 아냐? 그래요? 두 분 다 동의하시니 매우 잘된 일이네요. 그럼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드릴 테니까 이제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저를 엄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보듬어 주시더군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도 은연중에 제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한참 엄마 품에 안겨있던 저는 그제서야 모든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혼자서 끙끙 앓느라 못했던 말들이 본물처럼 쏟아지더군요. 그런 저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던 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식당에 출근을 했죠. 리모델링을 시작했으니 신경 쓸 일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엄마는 하루쯤은 쉬라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쉬고 있으면 괜히 머리만 복잡해질 뿐이잖아요. 이혼 때문에 감성에 젖을 시간은 제게 사치였죠.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리모델링을 하는지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남편과 어머님이 이혼 소장을 작성해가지고는 가게에 들이닥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텅 비어있고 공사를 진행 중인 가게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저는 붙박이처럼 서 있는 모자에게로 다가갔어요. 여긴 어쩐 일이야? 아, 서류 작성해서 갖고 왔구나. 이리 줘. 아니, 잠깐만. 가게가 왜 이래?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리모델링을 하든 가게를 팔아넘기든 이 가게는 네 명의가 아니라 내 명이잖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네 갈 길 가. 아니, 이거 우리한테 말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어머님과 남편은 공사 중인 가게를 이리저리 훑어보면서 당황한 얼굴을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차라리 잘 됐다며 망한 가게 끌어안고 어디 잘 살아보라고 악담을 퍼붓더니 오늘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계셨죠. 둘이서 저한테 질문 세례를 던지고 있는데 때마침 친정엄마한테서 가게 리모델링 비용이 입금된 내역이 전송됐더라고요. 잘 됐다 싶어서 저는 입금된 내역을 남편의 얼굴 앞으로 내밀었어요. 남편은 이게 뭐냐고 물으면서도 가만히 제가 보여주는 화면을 살피더라고요. 그러더니 전송한 사람이 엄마라는 걸 알고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뒤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줬죠. 가게 업종 변경하려고 리모델링 중이었다. 친정엄마가 리모델링 비용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고 오늘 그 돈 입금해 주신 거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과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리모델링하고 업종 변경할 거였으면 얘기를 했어야지. 그랬다면 순댓국집 고집한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장모님이 이 비용 다 내주신 거 맞아? 내가 그 얘기를 왜 해? 일부러 안 했어. 네가 이런 식으로 입장 바꿀까 봐서. 내가 업종 변경 생각 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해주시겠다고 했어. 이게 가족 아니야? 돈돈거리면서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 너는 가족이 아니지만 내가 미안해. 나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어. 이거 다 엄마가 시킨 일이야. 엄마 아니었으면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도 없었을 거라고.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다냐? 너는 왜 중요한 일을 혼자 숨기고 말을 안 한 거야? 내가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게 생겼네.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아. 모든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제게 뒤늦게 미안하다고 사죄를 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양육권 문제와 재산 분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게는 리모델링을 마쳤고 샐러드 전문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역시 단골 손님의 말대로 그리고 저의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리모델링 후 여자들이 좋아하는 가게로 탈바꿈하여 매출이 급상승하게 된 것이지요. 이 정도로만 나온다면 곧 리모델링 비용을 뽑을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은 뒤늦게 저한테 찾아와 화해를 시도하며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 정말 웃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날따라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손님 대하느라 제가 정신이 없었거든요.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몰래 염탐하러 가게에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을 알아본 업종 변경을 권유했던 단골 손님이 크게 소리쳤어요. 어머, 이혼한 며느리 가게에 뭐 훔칠 거 있어서 또 찾아오셨어요? 지난번에는 그릇을 다 깨부수고 가시더니 오늘은 또 무슨 행패를 부리시려고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할머니 좀 보세요.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답니다. 아유,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손님은 몰래 염탐을 하는 어머님을 혼쭐을 내주었어요. 큰 소리로 손님이 얘기를 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어머님에게로 쏠리는 건 당연지사였죠. 부끄러워 얼굴이 새빨개진 어머님이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창피당하고 산 적이 없어서 그런지 다들 어머님한테 시선이 쏠리고 대놓고 뭐라고 하니 힘 하나 못 쓰는 걸 보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본인이 대장인 듯 굴었으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나가고 나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 샐러드 가게는 지역의 인기 점포가 되었어요. 저는 아이와 함께 독립적인 삶을 꾸리게 된 거죠. 남편은 아이 보러 와서는 염치도 없는지 몇 번이고 제게 다시 합치자는 얘기를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씨알도 안 먹힐 얼굴로 노려보며 차갑게 거절하자 어느 날은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면서 남편 버리니 좋으냐고 온갖 소리를 다 하다가 결국 저한테 한 대 얻어맞고 쫓겨났거든요. 그 이후에 자기가 차려서 더 성공할 거라고 하더니 어머님이랑 함께 가게를 차렸더군요. 그것도 제 샐러드 가게에 있는 골목에다 버젓이 말이죠. 대출 풀로 당겨받아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욕심만 가득하고 시장 조사도 없이 덜컥 시작했으니 장사가 잘 될 리가 있나요? 결국 첫날부터 팔이 날리고 제대로 되는 거 하나 없으니 한 달도 안 되어서 결국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그러고서는 대출을 갚지 못해서 도와달라고 제 가게를 찾아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친정엄마가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죠. 그동안 그들한테 얼마나 당했는데요. 엄마가 소금 한 바가지 던져버리고 내쫓아버렸죠. 그렇게 저는 시댁이랑 완전히 이별하고 지금은 아이와 친정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할 사람을 결정하는 데는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이 필요하지만 이혼하는 데에는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럼에도 이혼을 잘 선택해서 아이와 제 미래가 더 행복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사연을 들어보면 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얘기를 정리하려고 쓰다 보니 우습게도 다른 분들 못지 않네요. 앞으로는 절대 당하지 않고 주도적인 삶을 살려고요. 그럼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해요.